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2번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사무소는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도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분사무소 설치 요건에 관해서 나오죠.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사무소 설치에 관해서는 먼저 제가 전체적으로 칠판을 통해서 우리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교재를 읽어가면서 한번 재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아무나 설치할 수 있는 사무실은 아니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법인은 특수법인도 포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1등록 1사무소 원칙이 관철되는 개업 공인중개사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다가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합니다. 주된 사무소. 자,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요건이 첫 번째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가 있겠죠. 거기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조문이 제외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별로 한 개소씩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분사무소에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로 구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거, 요리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인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책임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이 보정설정은 30조에 가서 다시 상세하게 학습을 하겠지만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설정 의무가 있는데, 주된 사무소에 이미 2억 원 이상 보정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추가로 1억 원 이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의 의미는 주된 사무소에 설정되어 있는 보정금액에다가 정액 설정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정설정 제도 가서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분사무소도 사무소니까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확보하는 사무소의 기준은 등록 기준에서 학습했던 사무소의 확보 기준과 동일한 해석 기준이 적용된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설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이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그 서류들이라는 것은 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고, 또 이 공인중개사인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도 필요할 것이고,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필요할 것이고,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는 교재를 읽어가면서 학습하시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받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은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통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 이 통보 절차가 분사무소 설치 절차에서 특이한 절차가 되는 것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신고를 어디다가 하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하는데, 실제 설치는 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설치 안 되고 다른 시군구에 설치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통보해 줘야 되겠습니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알아야 되는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통보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알 필요가 있겠죠. 왜?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은 그 땅의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보 절차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관점에서 교재를 한번 쭉 점검을 해볼까요? 70페이지에 보면은 분사무소 설치 요건에서 1번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신구별로 몇 개씩만 한 개소씩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되는데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소위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분사무소 설치 요건들을 특수법인한테 적용 안 한다 하면 틀립니다. 다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요 책임자인 공인중개사 요건만큼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만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설치 요건은 특수법인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 다음 3번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34조 가서 실무교육에 관해서 학습하게 돼 있는데 그때 가면 실무교육의 대상자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상자 또 나오죠.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대상자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사무소의 확보 기준은 등록 기준에서 요구되는 사무소 확보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양갈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절차 보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고 이때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가 과거법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삭제가 됐다는 거죠. 왜 삭제된지는 그 옆에 조문을 시행령에서 이 조문을 신설하면서 삭제한 겁니다.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삭제된 거고 이번에 법인 등기부 등본은 2006년도에 삭제된 이유가 시행령 15조 사망이 신설되면서 삭제된 거죠. 등록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법 시행령 15조 사망에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등록관청이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는데 다소 조금 법 시행령 조문이 부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대장도 사실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서 빠져버렸죠. 이 시행령 15조 사망이 제대로 규정이 되려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 조문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증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에 건축물 대장도 들어갈 것인데 지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에는 건축물 대장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표시를 두고 있는데 시행령 조문에서는 그걸 누락시켜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은 이렇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 규정이 있죠. 자, 그리고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사항은 등록관청이 매월 직계를 합니다. 직계를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14조에 가면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이 6가지 항목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도 통보사항에 속한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다시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신고 필증의 재교부에 관해서 점검을 합니다.
우리가 앞 부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에 관해서도 학습한 바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해서도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에 관해서 학습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 치기 전까지는 세 증의 재교부에 관한 내용이 서로 종합해서 비교식으로 점검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자격증 재교부 사유에 관한 우리 법 제5조 4망 규정이죠.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규정은 5조 4망에 있는데 그 규정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에 관해서도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교부 사유로 추가된 것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게 되면 재교부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재교부 신청할 때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도 우리 법 제47조 1항에 보면은 전부 다 6가지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고 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도 수수료 납부하는 사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공부했습니다. 군데군데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자 하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이 6가지가 다 법 47조 1항에 보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공동사무소, 합동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법에서. 근데 지금은 법상으로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사용이다 이렇게 표현만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동사무소 용어 쓰시도 그런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 제13조 6항에서 공동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의 해석에 따르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또 등록관청이 같은 개업공인중개사끼리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끼리든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체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시행령 16조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 양갈로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행령 16조입니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4가지로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이 시행령 16조 규정에 따르면 A 공인중개사, B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확보해서 A도 등록 신청하고 B도 등록 신청해가 둘 다 등록 처분을 받게 되면은 출발부터 창업부터 공동사무소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이미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B 공인중개사가 A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등록 신청을 하면은 그래서 등록 처분이 늦으면 뒤늦게 공동사무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A 사무소가 있고 B 사무소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20조에서는 사무소 이전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아직 이전 절차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 절차에 따라서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로 이전 절차를 밟게 되면은 이전 절차 밟은 후에는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A 개업공인중개사, B 개업공인중개사가 따로따로 영업하고 있는데 제3의 건물을 공동으로 확보하든지 한 사람이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A가 요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고 또 B가 또 이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면은 둘 다 이전 절차 밟은 후에는 공동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의 2가지 방법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를 밟은 거고 위에 2가지 방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밟은 거다 이 말이죠. 개설 등록을 하는 때든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든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승낙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조문에 시행령 조문에 승낙서를 첨부하라고 돼 있지만은 이렇게 공동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성락서를 첨부하던 경우도 있지만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 성락서의 의미는 사용권을 확보했다라는 증명 서류다 말이죠. 그래서 꼭 성락서를 첨부하는 식으로 직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로안에 사용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메모를 해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시행령 조문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활용해 갖고는 공동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어떻게 신설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는 공동 사용 하느냐 구체적으로 73페이지에 1, 2번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취지를 깨닫시면 됩니다.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성락서를 써주는 방법으로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업무 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해놨죠. 이 말의 의미는 이미 공동사무소로 운영 중인데 그 중에 구성개업공인중개사 한 사람이 뒤늦게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여전히 공동사용이 계속 가능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2번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도 공동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전체적인 취지를 판단해 보면 결국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활용해 갖고는 공동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미 공동 사용하고 있는 사무소에서 구성개업공인중개사 중에 한 사람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때 그 구성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관해서는 우리 법에서 특별히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무소를 그냥 단순히 공동으로 사용할 뿐이기 때문에 구성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은 구성개업공인중개사별로 각각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로따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단순히 사무실만 같이 사용할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 아랫부분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공동사무소의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 법에서는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사무소의 명칭에 반드시 공동사무소라는 문자가 표시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18조 나중에 가서 학습하게 되는데 사무소 명칭 표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개설 등록 신청 시 사용하기로 했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해가 공동사무소의 명칭 표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중개사무소의 명칭 표시 규정에 위배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동사무소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 끝났고요. 74페이지에 보면은 제5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라는데 이 업무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업무 지역 범위, 그리고 2번이 중개대상물의 범위, 3번이 겸업 업무의 범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업무 범위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겸업 범위와 관련해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업무 지역 범위부터 먼저 학습을 해보면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소지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지하는 중개대상물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의 업무 지역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률에서 그 업무지역 범위에 관한 제한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법률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해당 법률에서 업무지역 범위에 관해서 제한을 하지 않으면은 마찬가지 전국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특수법인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업무지역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 과거에 중개인이라고 불렀던 개업공인중개사죠. 이 사람은 부칙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부칙 규정에 따르면 업무지역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 중개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24조 규정에 한 부동산 거래정보망, 나중에 24조 거래정보망 제도 가서 학습을 합니다. 이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동중개 형식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정보망을 가입 이용해서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이 가입 이용하는 정보망, 그걸 당해 정보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입 이용하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이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인은 업무지역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방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래정보망 제도 학습한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리 설명을 해드리면, 컴퓨터 정보통신망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 이걸 거래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거래정보망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걸 거래정보사업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24조 가면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에 관해서 공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정보망은 누가 가입 이용하는 거냐 하면은 수많은 개업 공인중개사들만이 가입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가입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누구 상호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거래정보망이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들을, 중개 정보들이죠, 공개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보망 안에는 결국은 매도 정보, 매수 정보, 임대 정보, 임차 정보,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망을 통해서 중개를 한다 하는 건 결국 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공동 중개를 행할 수 있는 수단적 장치가 되는 것이 바로 거래 정보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망은 사업자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정보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즉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요 정보망에 가입 이용하면 이 정보망을 당해 정보망, 이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당해 정보망이 아닙니다. 아마 자기가 가입 이용하는 요 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면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중개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가입 이용하지 않는 정보망의 건은 관할구역 내 것만 중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구에 있는 중개인이라면은 이 정보망 안에 가입 이용하게 되면은 부산 것도, 이 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는 부산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 제주도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도 다 중개할 수 있는데, 이쪽 정보망에는 제주도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왜? 가입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정보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해 정보망이 아니라도 이 서울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은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중개인의 업무지역 범위에 속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지 않고 관할구역 외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하게 되면 업무지역 범위 위반으로서 업무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재 74페이지에 중개대상물의 범위,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류에 따라 차별 규정을 두고 있느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든 즉 종별에 관계없이 우리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이기만 하면 다 중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걸 다 중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사무소 개설 등록한 그 개업 공인중개사라면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다만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은 해당 법률에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겠죠. 제한하면 그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고 제한하지 않으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지역농협동조합은 농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해서 중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농지라는 중개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에 따라서 중개를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라면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겸업 업무의 범위에 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